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클라이머 세이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추현욱입니다. 기후이야기 지난 편에 이어서 다 읽지 못했던 책 읽기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책은 기후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침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입니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시민운동가입니다. 제2장 세계화 경제와 온난화.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자유시장 근본주의. 화석연료 기업들은 적게는 연간 7,7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모든 지구인이 공유하는 대기를 무상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역사상 최대의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다. 대기의 무상 사용이야말로 진짜 시장 왜곡이다. 대기를 훔쳐쓰는 행위야말로 진짜 보조금이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지원할 때는 대개 고용 창출 측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에 보조금이나 투자 혜택을 제공한다는 요건은 세계무역기구가 제정한 의무 규정에 위배된다. 많은 원시 공동체들은 땅을 어머니로, 즉 다산과 풍작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기증자로 여겼다. 그들은 자연을 신이라 여겼고 인간은 자연에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땅은 유일신의 창조물이었다. 신은 땅을 만들고 나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지배하라고 명령했다. 지배라는 개념은 자연을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권유로 해석될 수 있었다. 생필품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운송되면 탄소를 내뿜는 대형 화물선과 대형 제트기, 디젤 화물 트럭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협상의 목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농업 시스템의 세계화야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 주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형 농업이 확산되면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푸드마일 논의는 위축되었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형 농업 모델을 세계 각지로 전파하는 무역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예컨대 국경을 넘어가는 상품의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의 배출량으로도 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나라도 이 오염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50년까지 화물선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2배, 아니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유엔은 측정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통행량은 해상 화물 운송량을 말하며 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박스에 해당하는 물량 TEUs로 측정된다. 199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세계적인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량은 389.4% 증가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은 세계적인 탄소 배출의 주 원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을 빚어낸다. 급속한 탈산업화 과정을 밟는 부자 나라들은 이 왜곡된 시스템을 근거 삼아 자신들의 배출량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무역 시대 이후 이 부자 나라들의 상품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급증하고 있다. 가령 2011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선진공업국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무역 자유화를 맞아 오염물질을 내뿜는 상품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어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발생시킨 탄소의 증가량이 선진국의 탄소 감축량의 6배에 이른다는 것도 밝혀냈다. 자유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책정되지 않고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소비를 하지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되는 거죠. 종합선물 세트, 값싼 노동력과 더러운 에너지.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지 20년 만인 2014년 중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세계화라는 현실을 수용하여 그해 발표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인간활동을 비롯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제조 과정이 야기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이전했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자 착취는 반드시 지구 착취를 수반한다. 불안정한 기후는 탈규제를 지향하는 세계화 자본주의가 지구에 떠넘긴 비용이다. 아무런 의도를 품지 않더라도 세계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산업혁명 초기부터 오염과 노동력 착취는 정비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도시 거주자들이 단합하여 깨끗한 공기를 요구했을 때 기업은 마지못해 근로기준과 환경기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다가 자유무역이 출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대부분의 장벽이 제거된 덕분에 기업들의 인건비가 상승할 사소한 조짐만 보여도 당장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수많은 대규모 공장들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고, 지금 또다시 중국을 떠나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류, 가전, 가구의 생산지는 중국이지만 이러한 경제 모델의 생산지는 미국이다. 그런데도 부유한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쟁점이 될 때마다 모든 것을 중국 혹은 인도 혹은 브라질 탓으로 돌리곤 한다. 우리가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식 세뇌를 받은 거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진국에서는 남 탓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탓으로 돌리기 가장 쉬운 국가들이 이 국가들인 거죠. 탓으로 돌리곤 한다. 여기 나오죠. 자국 내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더라도 급속한 발전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의 훨씬 더 많은 화력발전소가 세워질 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를 야기하는
반대하는 나라는 따로 있는데 선진국끼리 모여서 배출량을 줄이자고 논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식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오염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발전 모델의 확산을 자기들은 그저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 선진국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을 권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시치미를 뗀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곧장 화물선에 실려 선진국 전역에 매장에 놓이는데도 중국 주장강 삼각주 특별경제구역의 탄소 배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자국 기업들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성장과 소비지상주의라는 종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일이라며 발을 뺀다. 결국 피해는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멕시코의 공업도시 후아레스와 캐나다 위인저의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중국의 선전과 방글라데시 다카의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이런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지붕 주위에 그물망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며 건축 허가를 통과했다는 공장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납성분이 든 장난감을 입에 물고 노는 아이들도 몇 푼 안 되는 일당 때문에 추수감사절 휴가를 반납하고 세일 행사 때마다 넘쳐나는 고객들에게 떠밀리는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월마트 직원들도 역시 피해자다. 우리는 우리 탓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하는 중국 문민들도 오염된 공기 탓에 실내에서만 뛰어놀아야 하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중산층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장거리 운송수단의 이용 역시 규제해야 한다.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생산 시 훨씬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장거리 운송을 허용해야 한다. 예컨대 추운 지역에서 온실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방식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을 경전철로 운송하는 방식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경제구조에 눈길을 돌리지 않은 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다가갈 방법은 없다. 이런 경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실직한 노동자들, 값싼 수입 작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들, 그리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사업들을 몰아내고 들어선 창고형 대형 할인점과 현지 공장의 해외 이전 때문에 생활에 타격을 입은 지역 주민들은 활로를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합심하여 대기업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온 30년 세월을 거꾸로 되돌리는 투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성장 주도의 경제 논리가 대기 규제 정책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앤더슨과 보우스라키는 2009년 코펜하겐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정부들이 내놓은 약속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공정성 원칙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을 이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부국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학자들은 부국들이 그렇게까지 막대한 양의 감축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상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감축 활동이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팀 짝시는 논문 Prosperity Without Growth에서 녹색 기술과 효율성 향상만으로는 연간 4.9%의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 인구와 1인당 소득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집약적인 경제 활동을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2050년까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1배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장이 심하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앤더슨과 보우스라킨의 근본적인 입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성장 모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환, Great Transition,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이루기 위한 대전환.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줄이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하는 횟수를 줄이고 원격 운송수단을 통해 수입된 식품의 구매를 줄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거나 2년 이상의 주기로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껏 이런 정책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누구나 저렴한 대중교통과 깨끗한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인접한 곳에 적당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도시마다 고밀도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마련하고 토지 관리를 통해 도시개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예방하고 저에너지 현지 생산 방식의 농업을 장려하고 도시개혁을 통해 학교, 의료단지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대중교통 인접지와 보행자 친화적인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제조업체들에게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잉여 설비와 노후 설비를 크게 줄이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전역의 신흥공업국이 개발을 이루고 국민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먼저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부유한 국가들이다. 단연컨대 이런 정책을 실시하며 배출량 감축 이외에도 수많은 이득이 생겨난다. 대기질과 수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공용공간, 신체활동, 공동체 건물이 늘어나며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도 대단히 크다. 지구의 탄소 호영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의 경제를 재편하려면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예외다. 무역을 줄이며 현지 생산 경제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민간 투자를 줄여야 한다. 최근 들어 만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물자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프랑스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선택적 역성장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역시 소비 축소에 효과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나 요리 등의 저소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스턴에 소재한 텔루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세계적으로 유급 노동시간과 소득 활동시간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다. 그는 각국이 주 3일 혹은 주 4일 근무를 목표로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 공공부문의 재건과 오염자 부담 원칙, 새로운 경제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 장벽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이 시설망 통제권을 가지면 에너지 판매 수익이 그 주주들에게 돌아가지만 재공공화가 이루어지면 수익이 시로 기속된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는 공공소유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이 운동을 조직한 활동가 비프키 한젠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시장에 대한 지지를 접고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1970년대 초부터 말까지 세계 전역에서 가뭄과 홍수, 극단적인 기온변화, 산불, 폭풍 등 65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반면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사이의 자연재해 건수는 무려 5배나 많은 3654건으로 급증했다. 30년 사이에 이 정도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다. 단언컨대 이 모든 재해를 초래한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기후과학자 마이클만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극단적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계는 가뭄, 강력한 허리케인, 초강력 태풍, 심각한 고온 현상의 빈번한 발생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닥치리라 예측하고 있다. 2014년 3월 프랑스 여러 도시의 대기 오염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파리의 공무원들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흘간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민간 사업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 비율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경우라면 이런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선 정책이 가장 절실한 곳은 이미 심각한 기후 충격에 직면한 필리핀, 케냐,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이다. 이 국가들의 방파제 건설과 식량, 음용수, 의약품의 저장소 및 배급망, 그리고 허리케인, 사이클론, 쓰나미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대피소, 말라리아 등 기후 관련 질병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수천억 달러가 신속히 투입되어야 한다. 이 나라들은 정부 부패를 뿌리 뽑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의료 및 교육에 투입할 예산을 다국적 기업이 판매하는 값비싼 재해보험 계획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가장 큰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직접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요 생산품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현실에 적응하려 하는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행동의 진전을 적극 가로막아 왔다.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상위 5대 석유 기업들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9천억 달러의 이윤을 올렸다. 엑스모빌의 경우 2011년에는 410억 달러, 2012년에는 450억 달러의 이윤을 올렸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올리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린다. 이 기업들이 큰 이윤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배출한 오염 물질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계 전역의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한 덕분이다. 이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에서 열리는 저명 인사들의 연례 회동, 세계 경제 포럼은 2014년 연례 보고서 글로벌 리스크스 위기의 지구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후변화로 물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알래스카의 키발리나 마을은 석유 및 석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4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율의 탄소세는 탄소 배출 사업으로 확보한 이윤의 일부를 간단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 경제학자 마크 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누진적인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한편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부과해야 할 대상은 채취산업만이 아니다. 미군 역시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한다. 2011년 미국 국방부는 5억 6,800만 톤의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는데 이는 엑스모빌과 쉘 두 회사가 미국에서 배출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 무기 제조 기업, 자동차 회사, 화물 운송 기업, 그리고 항공 기업에도 오염자 부담 원칙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부와 탄소 배출량 사이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행기, 자동차, 선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독일의 소비 형태를 연구하는 어느 논문은 소득 최상위층이 즐기는 여행은 최하위층이 즐기는 여행보다 기후에 2.5배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엄청난 부가 집중된 경제 피라미드에 최상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수의 일부를 기후행동 후원에 공급하는 정책이야말로 오염자 부담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다. 언론인이자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 가리포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누진과세는 사회의 대다수 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더욱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이다. 문명을 구하고 인류 멸종의 위험을 줄이는 활동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역시 부유층 누진과세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부과 대상을 최상층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프린스턴 환경연구소 소장이자 프린스턴 탄소 완화 이니셔티브 공동 대표인 스티븐 파칼라의 말을 빌리자면 약 5억 명의 부자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에 이른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자들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중산층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 포함된다. 주석,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억지가 기후변화 해결책이라는 끈질길 주장은 허황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소득층의 이세 생산 활동이 아닌 부유층의 소비 활동이다. 오염자 부담이 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재원 마련의 목적 외에도 현실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희생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 시행된 배급 및 소비 제한 제도와 가격 통제, 이런 희생을 치르며 깨달은 바와
바와 같이 정책의 성공은 전적으로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북미에서는 모든 사회계층이 소비를 줄이도록 요구받았다. 부유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전쟁 중 영국의 총소비는 16% 감소했지만 빈부층의 열량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식량 배급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이 평소보다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과 암시장 거래라는 폐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배급 및 소비 제한 제도는 그나마 이론상 공정하다는 이유로 광범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들은 이를 홍보할 때 평등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영국에서는 만인을 위한 공정한 분배가 핵심 구호였고 미국에서는 똑같이 나누자 생산도 절약도 분배도 휴식도 공평하게 라는 구호가 제창되었다. 지금껏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에서는 공정성 원칙, 강자와 약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전기 절약을 위해 전등을 끄고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상대적으로 비싼 무독성 세제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따라야 했지만 대규모 오염을 배출하는 주체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배출량을 늘려가기만 했다. 서구 정부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최상류층의 만연한 탐욕과 부패가 그 원인인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전혀 없는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짊어지라고 요구한다. 위기에 처한 금융계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교육, 의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을 서민들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악화시키고 있는 화석연료 기업들을 구해주려 하지 않는다고 서민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경제위기로 휘청이던 2010년에 시행된 한 여론조사의 질문 중 석유 및 석탄 기업들에게 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은 그래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한 계획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처럼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기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노동자 가족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거두어들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 환급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한 유권자의 4분의 3이 이 계획을 대체로 지지했고 11%만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은 당시 2명의 상원의원이 발표한 이른바 배출 총량 규제 및 환급제 제안과 유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2014년 6월 오바마가 환경보호청을 이용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도입했을 때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국민 여론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미국의 64%가 이 정책을 지지했다. 정책이 실시되면 매달 에너지 요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 기후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희생의 문화에 진저리를 치는 것이다. 개인들은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며 친환경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선택을 하라고 요구받지만 대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할 뿐 스스로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심지어 오염을 심화시키는 활동을 밀어붙인다. 이런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온 사람들이 기후운동의 초창기에 보였던 열정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정부가 상정한 정책이 공정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중산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재원이 불평등을 축소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투입된다면 세금 부과에 대한 대중의 태도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파석화된 자유시장주의의 규칙을 허무는 것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속한 진보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위기가 제기하는 엄중한 도전에 집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 또한 창조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 기후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갖춘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에 전념할 것, 더하여 오래전에 폐기했던 두 가지 기술, 즉 장기적인 공공계획을 추진하는 기술과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을 부활시킬 것. 자, 여기까지 3장까지 읽었고요. 다음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